네, 조금 더 정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전 월간조선 편집장,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박은 지금 집이 상당히 휑해서요. 내심으로는 곤혹스러워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초재선 그리고 충청권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 그러니까 핵심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네. 충청권을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 귀국을 할 경우에 네. 2차 탈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뭐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게 우리 이제 정치 취재 경험으로 보면 네. 저게 뭐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충청권 의원들한테 나가지 않을 경우에 새누리당에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들의 정치적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무슨 새누리당 소속으로 물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당 안에 있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다른 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길이 1월 중순에 들어온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뭐 대선 후보가 되는데 야, 이 길은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로 가죠. 저부터도 네. 거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 설득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 올 경우에 같이 자리를 뜨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전긍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청권 의원들도요, 여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참여 여부를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요. 그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누가 대권 주자가 있으니까 가고 안 가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과 행위는 그렇게 썩 유권자들,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진정한 예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 신당과 네. 지금 친박당은요, 뭐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네. 그 반기문 총장이 와서 보수 신당을 가는지를 딱 간보고 있다가 갈 것 같으면 그 당으로 합류하고 네. 반기문 총장이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회주의적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네. 이렇게 보수 신당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퀄리티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 한 명 한 명 늘리고 뭐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보수 신당의 앞날에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약에 이제 기착지를 어디로 정하느냐, 결국은 네. 비박계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되면 70석 가까이는 아주 자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친박당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오히려 비박당이 더 주류 정당으로 올라서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관측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충청권 의원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 총장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 총장한테 기대하는 게 지역주의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정치에 물들어 있는 한국식 정치 방식이 아니라 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어떤 정치적 감각, 뭐 그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고 반 총장 스스로도 지금 포용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청권 의원들이 마치 반 총장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일제히 탈당해서 반 총장 쪽으로 넘어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지역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네. 이 예전의 구태식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결국 정치는 뭐 현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개개의 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꼭 비박신당이 아니더라도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으로 의원들은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요. 지금 대선이 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충청권이든 영남권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탈당을 적어도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친박계 의원들은 논란의 이완영 의원 간사직뿐만 아니라 청문위원회에서 빼는 거를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이완영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도저히 다른 분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정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슨 제보예요? 제보는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아까 내용물에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청문회가 우병우나 최순실 청문회가 아니라 이완영 청문회가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못 하나 지금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어영부영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신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새로운 사실을 좀 발굴해낸다든가 네. 우병우 증인이 지금 계속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자기는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뭔가 진짜 의미 있는 한 방을 날려서 무너뜨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평도 바로 근데 그런 장면이 완전히 됐거든요. 그냥 헛방의 맹탕 네. 부실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어떤 이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저 만평 속의 우병우 전 수석은 대박 이완영 청문회 크크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네. 그 앞에 1시간 정도가 네. 오전에 이제 개회하자마자 1시간 정도가 이완영 의원 저 위증교사 문제로 말이죠. 네. 의사진행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시간을 허비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이완영 의원이라든가 이만희 의원 빼고는요, 다 우병우 그 증인에 대해서 참 집중 신문을 하고 있는데 네.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말이죠, 세월호 이제 해경 그 상황실 압수수색할 때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 네. 그래서 그 서버는 해경의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 전 광주지검장, 당시 광주지검장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한 언론이 그 의혹을 밝히고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광주지검장 했던 분이 그때 우수석하고 다른 의견을 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정기 인사에서 이제 좌천됐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그 청문특위 의원들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그 당시 지검장하고 좀 접촉해갖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우병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 앞에 1시간은 또 이완영 의원 문제로 허비를 하고 뒤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지금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은요. 이완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실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오늘 증언이 어쨌든 고영태 전 이사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인터뷰를 해달라는 말을 이완영 의원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완영 의원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다시 또 유임하는 새누리당의 모습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의원이 지난 청문회 때 본인이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청문회 때 자기가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내려놓겠다고 했던 간사를 다시 또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대로 간사로 다시 나오는 거 이런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쪽에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위증교사 문제가 논란이 되거나 핵심 쟁점이 되면 다른 이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돼 있는 질의가 집중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완영 의원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고 먼저 우병우 청문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나 밤쯤에 이 문제를 다시 다뤘어야 하는데 애초 시작부터 벌써 건드리고 나니까 청문회 자체가 완전히 흐려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전 이완영 의원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완영 의원이 보였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동춘 이사장이나 그 박헌영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청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위증교사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상대적으로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청문회에서 녹취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걸 참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시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시시의 종업원들 또 거기 SDNJ 사무실이 또 그 안에 있죠. 기흥시시 안에 있죠. 본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흥시시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저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틀어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성 변조를 했는데 저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 무엇보다도 공회전하고 있는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입니다만 최순실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로 찾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숨겨둔 재산만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근저에는 최순실 씨의 재산이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정도원 의원이 전 의원이시죠. 뉴스앤이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채권을 관저에서 채권을 뭉터기로 최태민 씨가 가져간 이후에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억인가 60억인가 그랬는데 한 2, 3천억 된다고 어디 언론하고 잠깐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받으신 거란 말이죠. 받은 게 아니라 넘겨준 거지. 특검들도 넘겨준 거지. 유형재단 재산이 그것도 조단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뇌물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문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최순실 씨 그리고 최순실 씨 형제가 가질 수 있는지 봤더니 최태민이 영남재단뿐만 아니라 영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다 가져가면서 나눴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김재규 전 중정부장한테 시해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두환 그 합동수사본부장 아닙니까? 청와대에 네. 이제 접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저 집무실에 말이에요. 금고가 2개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거는요,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청문회 당시에도 밝혀진 거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그 금고에서 당시 뭐 6억 원인가? 네. 뭐 이거를 말이에요. 이거를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줬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 신당동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한 돈 아니냐. 2012년 대선 때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언젠가 사회 환원을 하겠다. 당시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런 공약까지 약속까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금고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쪽 네. 방에 하나가 더 있었고 그게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채권 형태로 뭐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최태민한테 넘겨줘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속 재산이지만 그 관리를 최태민 네. 씨가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청와대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하고 그때 청와대 본관이 다릅니다. 네. 지금은 본관 따로 있고 관저가 따로 있는데 저때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쓰던 관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네. 1층에 박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2층이 관저 살림집이 있습니다. 근데 1층 관저에 있던 금고에서 6억을 꺼내서 박근혜 영예에게 줬고 그걸 네.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재산이 그럼 뭐냐? 2층 살림집에 있던 그러니까 안방하고 살림집에 있던 재산인데 그게 장례식 치르는 과정과 그 이후에 바로 최태민의 어부 아들 조순재 씨가 그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안방과 2층 살림집에 있던 재산들이 채권이나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정두원 의원이 말하는 그 현재 시가로 말하면 2천억 정도 이상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 얘기. 근데 저게 당시에 최태민 부음 당시의 기사에
최태민이 최근까지 박근혜 양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돼 있던데요. 근데 왜 아니, 저런 그러니까 기사 저런 하시나요? 부분이 말이죠. 네. 사실은 검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우선 6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금고에 네. 있는 거는 6억이 아니고 9억이고요. 9억을 다 줬어요. 다 주니까 그걸 당시 박근혜 큰여애가 그 중에 3억을 떼서 네. 자 수사본부에서 그 수사를 하는데 뭐 비용으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3억을 줍니다. 그래서 네. 남은 게 6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나중에 헌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에서 박근혜 큰형애한테 가서 그 가지고 나온 채권, 주식 뭐 이런 네. 걸 뺐습니다. 뺐는데 그걸 처음에 뺏으려고 했던 분이 사실은 허화평 그 당시 이제 그 수석, 네. 그때 이제 신군부 멤버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안병호 그 전 수방사령관이 또 그 입장을 바꿔서 가서 박근혜 큰형애를 설득을 해요. 네. 설득을 해서 채권과 주식을 전부 다 뺏어오는데 그때 그 양이 그때는 아마 주식이 이 종이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이게 다 종이로 돼 있으니까 워낙 그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왜 쓰리쿼터라고 요즘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3륜 자동차 네. 트럭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실어가지고 와서 소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소각이 됐지 최태민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간 게 아니라 소각을 아니 신군부의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글쎄,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안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방사령관한테 일방적으로 직접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방적이 아니라 아니, 들었다니까 안병호 아니, 전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다는 그 얘기는 얘기고. 나중에 하세요. 예. 저는 여튼 안병호 네. 전 수방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들어서 그렇게 해서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정두원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40억, 60억 얘기를 들었는지 그 부분을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네. 결국 돌아가신 조순재 씨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그러니까 부분에 지금 대해서 우리 특검에 최병국 분명히 편집장도 얘기할 본인이 거 어디서 아닙니까? 듣고 와서 아니, 얘기하시는 어디서가 아니고 거고. 저는 안병호 아니, 씨한테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정두원 전 의원도 본인이 믿을 만한 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라 이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병국 편집장은 그게 있었는데 네. 그 신분군부가 그거를 사실상 강탈을 해서 다 소각을 시켜버렸다. 따라서 정두원 전 의원의 저는 주장.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말이에요. 최순실 일가가 독일의 은닉 재산이 50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갖고 8천억 원 정도를 은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 그것의 종잣돈이 된 게 무엇이냐. 이 얘기를 맞습니다. 찾다 보니까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채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8천억 원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뭐 완전히 또 미스테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그 당시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할 때 이제 이명박 후보 쪽에서 박근혜 후보 검증하는 그래서 제일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의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양설이 있다 하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흐름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요. 그 40년을 특검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2007년으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이었고요. 김혜호 씨가 최태민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 이 같은 점을 한번 주장을 했었었는데요.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민 로열 패밀리는 유경재단을 자신들의 취업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박근혜 이사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네.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최순실, 최태민 일가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뭔가 이상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네.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탓이 지금의 이제 오늘날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신군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가액으로 보면은 지금으로 네. 이제 환산을 하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뭐 몇백 채를 살 만한 돈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재산 공개한 액수가 35억 원이에요. 네. 그중에서 삼성동 사저가 24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영예로서 누려왔던 것 그리고 많은 돈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돈이 실제로 뭐 나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최순실 씨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최태민 목사부터 조성됐던 일종의 이제 검은 돈들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변에 이 잔일들을 최순득 씨하고 두 명이 자매가 계속 처리해 왔다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돈의 흐름이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같은 곳에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 주머니를 썼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어디서 돈이 생기면 본인이 은행 관리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와대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최태민 씨나 또는 최순실 씨한테 맡겨서 네. 사실상 최순실 씨의 금고가 곧 박근혜 대통령의 금고다.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팩트와 주장을 좀 구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도 자, 최태민 씨가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40년 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최대 한도로 이런 사람들 뭐 정두원 전 의원도 불러서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도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당시에 허화평 전 의원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팩트는 팩트대로 가리고 주장은 주장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보도했다는 그 8천억 설은요. 네. 저는 잘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첩보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첩보라는 거는 정보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첩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독일 검찰이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건데 그거를 다시 우리 특검한테 넘겨줘서 특검한테서 뭐 취재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검찰 측에서 밝힌 게 그건 이제 있습니다. 업무방해 독일에서. 혐의고. 무엇보다도 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추적이 독일 검찰에서 이루어져 있는 건 그거는 이제 또 분명한 거 돈 세탁 아닙니까? 혐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삼성에서 넘어간 돈이고. 돈 세탁 혐의인데 그거는 액수는 현재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선 그 첩보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한테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끌어모은 돈이 4천억입니다. 그렇죠? 최순실 씨 일가가 물론 지금 이게 뭐 불린 거죠. 20년을 지금 넘어서 현재라고는 말이죠. 하지만 네. 그렇다 그래도 8천억을 모아서 독일에서 이리저리 돌리고 뭐 어쩌고 했다? 저는 여하튼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기사입니다. 그 최순실을 가장 아프게 누를 수 있는 게 정유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특검이 정유라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즉 정유라 씨에 대한 도피까지 도우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재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과 공분이 커져가기 때문에 정유라를 데려와서라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옴으로써 최순실의 입을 열게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정유라를 누군가는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정유라가 지금 아이까지, 한 살배기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숨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정유라의 행적이 추적이 되고 있었고, 뭐 안민석 의원의 얘기로 보면은 뭐 교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유라가 있는 집 주변을 에워싸고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종족을 감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도망갔느냐 아니면은 누가 조력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황으로 보면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아마 특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최순실의 8천억 원설 8천억이 안 되든 아니면 네. 그게 5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만약에 독일에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비자금이든 검은 돈을 숨겨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만약에 특검이 수사하는 것보다 독일에서 자금 추적을 해서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메가톤급 어떤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유라 씨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돌이 갓진한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귀국하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 당초에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인의 답변과는 뉘앙스가 점점 달라집니다. 최순실 씨가 아마 검찰 조사 중에 아이를 내가 좀 잘 키우려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 국민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자식 잘 되게 하려는 건 뭐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그냥 대통령의
그 해서 말이죠. 국정농단에서 기업들 등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20억 원, 30억 원짜리 말타게 하고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되고요. 승마협회 로드맵을 보니까 자신의 딸 정유라를 승마계의 김연아로 만들고 싶어했다는 문건이 그랬었죠.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이 게이트가 안 터졌으면요.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어떻게든지 네. 이제 금메달 따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뭐 IOC 위원까지 또 시키고 막 그런 꿈을 당연히 꿨겠죠. 그렇죠. 뭐 그건 뭐 완전 그 완결된 프로젝트로 나와 있은 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기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은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는 게 독일에서는 아기를 맡길 데가 없지만 아기를 한국에 데리고 오면 오히려 맡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모 할머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정말 여러 군데 좋은 데 맡길 데가 있는데 독일에 맡길 데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뭐 핑계 중에 핑계죠. 어쨌든 정유라 씨를 빨리 한국으로 소환해서 그것이 최순실 씨의 수사에 도움도 돼야 하고 또 정유라 씨 본인도 청문회와 또 수사도 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을 좀 밝히는데 특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IOC 위원까지 만드는 그 로드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재벌과 대기업과 박 대통령을 뒤에서 쥐락펴락했나라고 하는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 때 발표를 했잖아요. 경계의 벽을 낮춘 사이에 최순실이 마치 이제 일을 한 것처럼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만약 이 문제가 최순실의 어떤 과욕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은 네. 그 과욕이 아마 시작의 출발점은 정유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라한테 들어간 돈을 보면은 특히 삼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220억이니 뭐 245억이니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정유라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고 일종의 뭐 스포츠 스타로 스포츠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IOC 위원까지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네. 부모로서 정유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 정유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뭐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무 과한 나머지 삼성을 통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꼬리가 밟히고 그게 박 대통령하고의 어떤 국정농단 관계까지 드러나는 네. 그런 전모가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맞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유라 뭐 친구의 아버지의 무슨 회사 뭐 거기에서 뭐 해서 그건 이제 그야말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본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그 광고 회사가 있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사실은 뭐 KT나 이런 데서 또 그 광고를 땄잖아요. 현대차하고.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그 뭐 자기 딸의 뭐 어떤 스포츠 영웅 만들기 거기 플러스 네. 아마 본인의 무슨 노후 대책,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퇴임 이후의 노후 대책 이런 거 뭐 금전적 이익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그 하나의 커다란 국정농단 프로젝트가 아닌가. 오늘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또 새로운 뭐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안종범 수석 그 경제수석 그 당시 그 메모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문제, 네. 삼성 측을 도와주라 하고 하는 박 대통령이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그 메모도 나왔는데 실제 국민연금이 그 이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맡긴 그 연금을 가지고 기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했다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건 참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삼성이 정유라 뭐 20억, 30억 말 사주고 뭐 한 게 그 직후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정유라 하나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기업이 말이죠.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 그 어두운 권력과 결탁해갖고 자기 기업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거였다면요.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정경유착의 그 진짜 뼈아픈 그런 게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이완영 의원 지금 바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바뀐 전화번호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하면서 계속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방금 전에 청문회 소식에 따르면 또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요.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완영을 또 이렇게 발음을 한 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에 방해 노력에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간사님은 혹시 말이죠.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하신 거 아닐까요? 예, 뭐 저는 일부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티즌들이 벌써부터 이완영이라 부르지 않고 이완용이라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이 처음 간사로서 나와서 또 질문도 하고 하실 때 대개는 이제 저분 개인의 캐릭터가 저렇게 좀 답답하지 않고 또 답답하고 실력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포장되고 위장된 그 청문회 방해 행동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그 청문회 위원들을 모집을 했을 때 비박계는 자진해서 들어갔고 친박계는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 지도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선 의원들을 지정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완영 의원이시고 네. 저분이 간사를 맡았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또 중간에 저거 의심을 받으면서 사퇴하겠다 했다가 사퇴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계속 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왜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이분한테 간사직을 계속 맡도록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청문회를 단순히 이런 정도의 방해인가 이것보다도 더 나간 뜻이 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친박계에서 간사를 맡지 않으면은 친이계가 맡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박계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그 네. 역할을 이완용 의원이 이완용처럼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 의원님께서 실수를 가장해서 저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완용 의원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 국민 밉상으로 지금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네. 보면 처음에 뭐 목표는 이완용 의원한테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친박계 의원에 의해서 되고 있는 사이에 비박계는 상대적으로 신당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리와 총장이죠. 접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새누리당에서요. 탈당 규모 생각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시점에 우리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저희 중심이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된다고 보고. 과반수 이상이 넘어올 수 있다고요? 네네. 과반이 몇 명이죠, 그러면? 저희들 지금 128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64명을 넘긴다고요? 네. 과연 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보수 신당 정권 다시 가져오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실제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친박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 새누리당의 경우 거기에는 사실상 불임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선 네. 후보가 없는. 그리고 있다고 그래도 뭐 별로 주목을 못 받는 대선 후보를 하나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대선 후보라고 하는 잠재적 그 주자들이 사실은 전부 다 비박신당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다가 보다 또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 들어와서 비박신당을 뭐 거점으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제3지대로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은 더 또 쪼그라들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을 쫓아서 갈 충청권 의원들이나 기타 영남권 의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숫자라는 것은 뚝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 무너지기가 어렵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 60명, 70명 가는 거는 거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오늘 리얼미터 새로운 조사가 나왔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요. 비박당이 18.7%고요. 친박당이 13.2%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5.5% 정도 높은 건데 지난주에도 오늘이었죠. 똑같은 지난주 우리가 이게 비박당하고 친박당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그 분당이 가셔야되면 이제 보수신당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국회의원 총선은요 3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과연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정당인지 아닌지 그 정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신당도 너무 배지 숫자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이 이제 친박당은 갈수록 불임정당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노출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예상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대척점으로 해서요. 지금 이재명, 반기문 총장까지
미묘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게 이젠 토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나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 나를 같이 속도를 맞추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정작 애완견이 아니라 호랑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완전한 호랑이의 성체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새끼 호랑이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권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커지면서 네. 안철수 후보가 사라져 버렸죠. 네.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쑥 밀려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처럼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약간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설득력이 굉장히 간결하고 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를 좋아했지만 또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지지자들이 좀 쏠리고 있어서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가 좀 관심이 갑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의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도 보면은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면했다는 배신의 정치에 대한 공격을 의식하듯이 오늘 마치 현충원 참배하듯이 링컨 묘소에 간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친박, 비박, 뭐 정파가 문제냐. 그게 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 누구든 이렇게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사실은 반 총장이 지금 뭐 대선 그 출마 선언을 대권 도전을 선언한 거니까 이한문 불사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 사실 야권표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야권 지지자들이 본인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이제 이런 전략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만들어준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고 하는 배신감 같은 거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 총장이 좀 아우르겠다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게 바로 계속 얘기되고 회자되는 것처럼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말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친문 진영에서요. 반기문 네.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안희정 지사, 뭐 민주당 그 주요 의원들이 말이에요. 친문 네. 인사들이 지금 반기문 때리기인데 앞으로 친박 때리기를 별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친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인프라, 정치적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해 준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면서 말이에요. 반기문 대망론 이렇게 뜨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1위하고 2위가 좀 또 역전이 돼갖고 반기문이 1위로 올라가고 문재인이 2위로 떨어지는 이런 거 지금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기문 때리기에 아주 집중할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도와줬는데 그 배은방덕한 인간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도 거기에 대한 반격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시긴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또 사실이니까요. 그 어쨌든 장례식 때 오지 않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또 한번 방문할 때도 비공식으로 했던 것도 사실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출렁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기점을 해서 두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정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전 월간조선 편집장,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박은 지금 집이 상당히 휑해서요. 내심으로는 곤혹스러워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초재선 그리고 충청권 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 그러니까 핵심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네. 충청권을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 귀국을 할 경우에 네. 2차 탈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뭐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게 우리 이제 정치 취재 경험으로 보면 네. 저게 뭐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충청권 의원들한테 나가지 않을 경우에 새누리당에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들의 정치적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무슨 새누리당 소속으로 물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당 안에 있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다른 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길이 1월 중순에 들어온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뭐 대선 후보가 되는데 야, 이 길은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로 가죠. 저부터도 네. 거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 설득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 올 경우에 같이 자리를 뜨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전긍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청긴 한데 그 이후에는 이완영 의원이라든가 이만희 의원 빼고는요, 다 우병우 그 증인에 대해서 참 집중 신문을 하고 있는데 네.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말이죠, 세월호 이제 해경 그 상황실 압수수색할 때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 네. 그래서 그 서버는 해경의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 전 광주지검장, 당시 광주지검장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한 언론이 그 의혹을 밝히고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광주지검장 했던 분이 그때 우수석하고 다른 의견을 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정기 인사에서 이제 좌천됐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청문특위 의원들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그 당시 지검장하고 좀 접촉해갖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우병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 앞에 1시간은 또 이완영 의원 문제로 허비를 하고 뒤에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지금 참고인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은요. 이완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실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오늘 증언이 어쨌든 고영태 전 이사의 태블릿 PC인 것처럼 인터뷰를 해달라는 말을 이완영 의원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완영 의원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다시 또 유임하는 새누리당의 모습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의원이 지난 청문회 때 본인이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슨 제보예요, 제보는?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아까 내용들 자기 해명을 기다리면서 하세요.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발언 기회를 줬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청문회가 우병우나 최순실 청문회가 아니라 이완영 청문회가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못 하나 지금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어영부영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신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좀 발굴해 낸다든가 네. 우병우 증인이 지금 계속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자기는 관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뭔가 진짜 의미 있는 한 방을 날려서 무너뜨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평도 바로 근데 완전히 그냥 헛방의 맹탕 부실 청문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어떤 이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저 만평 속의 우병우 전 수석은 대박 이완영 청문회 크크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네. 그 앞에 1시간 정도가 네. 오전에 이제 개회하자마자 1시간 정도가 이완영 의원 저 위증교사 문제로 말이죠. 네. 의사진행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시간을 허비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의원들도요. 여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참여 여부를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요. 그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누가 대권 주자가 있으니까 가고 안 가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과 행위는 그렇게 썩 유권자들,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진정한 예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 신당과 네. 지금 친박당은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네. 그 반기문 총장이 와서 보수 신당으로 가는지를 딱 간보고 있다가 갈 것 같으면 그 당으로 합류하고 네. 반기문 총장이 안 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회주의적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이렇게 네. 보수신당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퀄리티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 한 명 한 명 늘리고 뭐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보수신당의 앞날에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을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약에 이제 기착지를 어디로 정하느냐, 결국은 비박계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되면 70석 가까이는 아주 자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친박당은 이제 껍데기만 남고 오히려 비박당이 더 주류 정당으로 올라서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관측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충청권 의원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 총장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 총장한테 기대하는 게 지역주의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정치에 물들어 있는 한국식 정치 방식이 아니라 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어떤 정치적 감각, 뭐 그런 것들을 좀 원하고 있고 반 총장 스스로도 지금 포용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청권 의원들이 마치 반 총장이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일제히 탈당해서 반 총장 쪽으로 넘어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지역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네. 이 예전의 구태식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결국 정치는 뭐 현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개개의 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꼭 비박신당이 아니더라도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으로 의원들은 당연히 가고 싶지 않죠. 지금 대선이 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뭐 충청권이든 영남권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탈당을 적어도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친박계 의원들은 논란의 이완영 의원 간사직뿐만 아니라 청문위원회에서 빼는 거를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이완영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도저히 다른 분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정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